치매 이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치매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도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 뇌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회복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아주 큰 오해 하나부터 시원하게 깨고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뇌는 그냥 유전자대로 정해진 걸까? 물론 아주 드물게 유전 영향이 정말 큰 조기 발병 치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유전자는 그냥 장전된 총 같은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건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가소성이라는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무슨 돌덩이처럼 딱 굳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찰흙 같아서 우리가 뭘 경험하고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 자체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나쁜 습관은 있잖아요. 그건 마치 쫙 뚫린 아스팔트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습관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려고요. 처음엔 완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일 거예요. 덜컹거리고 힘들고.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꾸준히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그 낯설던 비포장도로가 나만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우리 뇌, 회복력 있는 뇌를 만들려면 도대체 뭘 해줘야 할까요? 우리 뇌가 나 이거 진짜 원해 하고 소리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연료입니다. 에너지요. 우리 뇌는요, 진짜 엄청난 에너지 먹보예요. 생각해보세요.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무려 20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혼자 다 써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뇌가 쓰는 연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포도당, 그리고 케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 해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해마는 포도당보다 케톤을 훨씬 더 좋아해요. 마치 프리미엄 고급 연료처럼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면 뇌가 포도당을 잘 못 쓰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올 수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케톤이 뇌를 살리는 강력한 구연투수 역할을 해줍니다. Use it or lose it. 쓰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뇌한테 이 말만큼 딱 들어맞는 게 없습니다. 뇌세포도 근육이랑 똑같아요. 계속 자극을 주고 써줘야 연결이 튼튼해지는데 안 그러면 약해지고 결국엔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계속 바쁘게 깨어있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뇌를 이렇게 자극할 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겁니다. 와, 이름 너무 어렵죠? 그냥 뇌 영양제 혹은 뇌를 위한 기적의 비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BDNF가 팍팍 나와줘야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뇌 전체 네트워크가 아주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좋은 연료가 있어도 불을 붙일 산소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신선한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뇌가 그 좋은 연료들을 제대로 태워서 에너지를 빵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뇌를 좋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건 뭘까요? 인지기능 저하라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악당, 그 주범이 누군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신경염증입니다. 뇌에 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을 지피는 중심에는 뇌의 청소부이자 경찰인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친구 별명이 대식세포, 그러니까 많이 먹는 세포인데요. 평소에는 뇌에 쌓인 쓰레기들을 싹싹 청소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얘네가 한번 제대로 화가 나면 완전 돌변합니다. 아군 적군 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공격해서 뇌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착하던 청소부들을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걸까요? 범인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거든요. 설탕 잔뜩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과음, 심지어는 장이 건강하지 못한 것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만성적인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해요. 이제는 진짜 실전입니다. 우리 뇌를 지키기 위해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뇌 강화 도구함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신체 운동이 우리 뇌를 성장시키고 아까 말했던 그 중요한 기적의 비료, BDNF를 만들어내는 신호의 무려 9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뇌는 머리를 써야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의외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왼쪽은 뇌를 망가뜨리는 뇌 파괴자들이고 오른쪽은 뇌를 살리는 뇌 강화제들입니다. 되게 명확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파괴자 옆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강화제가 짝꿍처럼 있다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대신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달고 짠 가공식품 대신에 신선한 지중해식 식단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런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뇌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몸만 운동하라는 법이 있나요? 뇌도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재밌고 효과적인 뇌 교차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종의 뇌를 위한 헬스 같은 거예요. 첫째, 외국어나 악기처럼 아예 새로운 걸 배워보는 거예요. 둘째, 체스나 바둑처럼 머리를 쓰는 전략 게임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아주 간단한 건데 평소에 안 쓰던 손으로 밥을 먹거나 양치질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뇌에게 계속 새롭고 낯선 도전을 던져주면 인지 예비 능력이라는 일종의 뇌 근육이 생겨서 웬만한 손상에는 끄떡없는 튼튼한 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진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랑 이건 좀 걱정해야 하는 기억력 문제를 구분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 이름을 잠깐 까먹었다가 나중에 맞다 하고 떠오르는 건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이런 기억력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라면 그건 꼭 의사와 상담해봐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죽어버린 뇌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해지고 병들어서 비실부실한 뇌세포는요,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일의 더 건강한 내 뇌를 위해서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뭘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오늘 들은 걸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치매라는 이 쉽지 않은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낯선 곳에서 딱 깼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 혼란스러움. 네. 상상만 해도 정말 막막하죠. 그게 실제로 치매를 겪는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감정의 어떤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좀 넘어서서 치매가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정보들을 찾아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그 감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치매가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볼게요. 네네. 보통 치매하면 그냥 하나의 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 이걸 다 합쳐서 부리는 일종의 증후군이죠. 아, 징후군요. 그 표현이 중요하네요. 그럼 그냥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거랑은 다른 거네요, 확실히. 네, 다르죠. 저도 가끔 열쇠 어디 뒀는지 막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거겠죠? 하하, 네. 그 정도는 뭐 흔히 겪는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뭘 잊더라도 나중에 맞다 하고 기억해내거나 누가 힌트를 주면 그거 하고 알아차리거든요. 네네. 근데 치매 초기에는 최근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약속 자체를 아예 기억을 못하세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하시거나 메모나 다른 사람한테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요.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죠. 시작하면 그때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정상노화랑 치매 사이에 경도인지 장애, MCI라고 부르는 단계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약간 치매로 가는 길목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MCI는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 기능이 같은 나이대 분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아직 일상생활을 혼자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 딱 그 정도를 말해요. 아, 애매한 상태네요. 그렇죠. 이게 모두 다 치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정상인 분들보다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고 신호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고 신호로서의 MCI. 기억해둬야겠네요. 사실 치매하면 다들 알츠하이머 병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라고요? 맞습니다. 전체 치매 원인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차지하니까요. 와, 정말 많네요. 그럼 뇌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츠하이머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뇌세포 안팎에 찌꺼기 같은 게 쌓이는 거예요. 찌꺼기요? 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막 뭉쳐가지고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고요. 또 세포 안에서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막 엉켜서 신경 섬유 다발이라는 걸 형성해요. 아,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게 마치 도로에 장애물이 막 쌓이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뇌신경세포끼리 서로 소통하는 걸 방해하고 결국에는 세포를 죽게 만드는 거죠. 뇌세포끼리 소통을 막는다니, 진짜 심각하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더 놀랐던 건 이런 변화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요?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전부터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전임상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전임상 단계? 네, 겉으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데 뇌 속에서는 이미 병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 이 예방적인 접근이 점점 더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와, 증상이 없다고 그냥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군요. 알츠하이머병 말고 다른 치매 종류들도 좀 있잖아요.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대표적으로 뇌혈관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뇌졸중 같은 거 겪고 나서 갑자기 확 나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미세한 혈관 손상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고요. 아, 혈관 문제? 그리고 루이소츠 치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특징적이에요. 아주 생생한 환시,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는 증상 있잖아요. 그런 거나 파킨슨병 이런 좀 비슷한 운동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환시요? 허우,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또 전두측 도엽 치매, FTD라고도 하는데 이건 기억력 문제보다는 성격이 확 변하거나 언어 능력이 먼저 떨어지는 게 두드러져요. 성격 변화가 먼저 온다고요? FTD는 진짜 주변 사람들이 엄청 당황스럽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요. 이 외에도 뭐 혼합성 치매라고 해서 2가지 이상의 같이 오기도 하고 종류는 꽤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라는 거죠. 네, 결국 핵심은 어쨌든 뇌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서로 연결이 끊어진다 이거군요. 그럼 그 근본적인 손상 원인은 뭘까요? 그 독터 액버그 영상에서 신경염증이라는 개념을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네. 신경염증. 요즘 치매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원래 뇌에도 면역세포, 미세 악요세포가 있는데 이게 계속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나 머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심지어는 장 건강 문제, 장 누수 같은 거요. 또는 특정 음식 알레르기 같은 몸의 다른 염증 반응이 뇌 염증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네. 와, 진짜 우회네요. 네, 장, 뇌, 축, gut, brain axis라고 해서 연결성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원리로 use it or lose it.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잃는다. 이 개념도 있었죠? 이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뇌도 우리 근육처럼 안 쓰면 약해져요. 새로운 걸 배우거나 적극적으로 머리를 안 쓰면 신경망 자체가 약해지고 퇴화하기 쉬운 거죠. 네.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입니다. 아, 인슐린 저항성. 맞아요. 몇몇 자료에서 보니까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까지 부르던데요. 그럼 설탕 섭취랑 뇌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뇌가 원래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이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게 돼요. 아,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군요, 뇌가. 네. 일종의 에너지 기아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게 신경세포 손상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가 치매 예방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와, 그럼 치매가 단순히 운명이다, 유전이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네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 콜롬비아 대가족 사례처럼 아주 특정 유전자 변이 때문에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그런 치매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적인 소인, 그러니까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생활 방식들 있잖아요.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만성질환 관리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는 당연히 기본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이 세 가지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뇌혈관 건강에 직결되니까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생활습관 면에서는 역시 담배 끊는 거, 술 줄이는 거, 특히 과도한 음주는 정말 안 좋고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설탕 섭취 줄이고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네. 듣고 보니 좀 의외의 위험 요인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료하지 않은 난청이나 시력 저하 이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기의 우울증, 심지어 특정 약물들도 그 항콜린제 계열 약들, 일부 콧물약이나 요실금 치료제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인지기능 저하랑 관련될 수 있다니 좀 놀랐어요. 네, 그런 요인들이 알게 모르게 뇌의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청의 경우는 귀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 활동 자체가 좀 저하되고 또 사람들과 대화가 힘들어지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항콜린제 같은 경우는 뇌에서 학습이나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고 있는데 이 녀석의 작용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것과 더불어서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 정말 다방면으로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럼 이런 위험 신호들 말고요. 치매가 딱 시작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기에 발견하려면 알아둬야 할 10가지 경고 신호 같은 게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던데요. 네, 그 10가지 신호를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억력 저하예요. 기억력 저하. 네, 그냥 뭘 잠깐 잊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대화 내용을 아예 통째로 잊어버린다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익숙하게 하던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익숙한 일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매일 하던 요리 순서를 갑자기 헷갈린다거나 간단한 가전제품 조작을 못하게 되는 거나 그런 경우죠.
네. 그리고 3. 언어 문제도 있었죠. 대화하다가 단어가 딱 안 떠오르거나 좀 엉뚱한 단어를 쓴다거나. 맞아요. 사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리는 것도 흔하고요.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좀 혼동하시는 거죠. 네. 또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안 했을 엉뚱한 결정을 내리거나 돈 관리에 실수가 너무 잦아진다거나 하는 모습. 이 외에도 뭐 물건을 잡고 엉뚱한 데 두고 못 찾는다거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지고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거나 예전에 엄청 좋아했던 활동에 갑자기 흥미를 잃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속성과 일상생활 영향 여부.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진짜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야겠네요. 치매가 더 진행되면 어떤 어려움들이 더 커지나요? 인지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옷 입는 거, 식사하는 거, 씻는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려워지세요. 의사소통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불안감이나 우울감, 때로는 좀 현실과 다른 생각, 망상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FTD처럼 성격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거나 루이소치의 치매처럼 환시나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등 치매 유형별 특징도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 여정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예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뇌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치매 위험을 줄이거나 혹은 진행을 좀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use it or lose it 원칙, 여기서 제대로 써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 누리오플라스티시티? 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핵심은 뇌에 즐거운 도전을 계속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워본다든지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안 가본 길로 산책을 해본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종류의 게임, 뭐 전략 게임이나 퍼즐 같은 거요. 이런 걸 해보는 게 좋죠. 중요한 건 그냥 하던 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뇌의 가소성. 아, 정말 희망을 주는 단어네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거, 운동. 이것도 뇌에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운동만 잘해도 치매 위험을 20%나 낮출 수 있다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뭐 걷기, 조깅, 수영 같은 거요. 이걸 일주일에 150분 정도? 약간 숨찰 정도로 하시고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신경세포 성장을 돕는 물질들, BDNF 같은 것들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아, 뇌 영양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뇌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팁 하나는 그 닥터 엑스버그가 강조했던 건데 운동을 먼저 해서 뇌를 약간 워밍업 시킨 다음에 머리를 쓰는 활동, 뭐 공부나 새로운 걸 배우는 걸 하면 학습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 운동하고 나서 공부하기. 순서도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까 인슐린 저항성 얘기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단이 뇌 건강에 좋은 건가요? 그 저탄고지나 케토제닉 식단 이런 것도 언급되던데요. 네, 내가 포도당 말고도 케톤이라는 걸 대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좀 있는 경우에는 이 케톤이 더 효율적인 뇌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빵, 흰쌀밥, 그 면육류, 과자 이런 것들의 섭취를 크게 줄이고요. 대신에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등푸른 생선 같은 거요. 이런 거랑 채소를 충분히 먹는 식단,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중해식 식단이 대표적이고 이걸 좀 변형한 저탄수화물 식단도 좋고요. 핵심은 가공식품 피하고 진짜 음식, 홀푸드를 먹는 겁니다. 진짜 음식 위주로 먹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들도 엄청 많이 언급되던데 이건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근거가 있고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하고요. 네, 우선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생선 기름에 많은 DHA나 EPA예요. 그리고 비타민 D, 이건 한국인들한테 부족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또 비타민 B군, 특히 B1, B6, B9, 엽산, B12 이런 것들은 인지 기능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냥 기억력 개선 이렇게 광고하는 복합 영양제 중에는 사실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냥 각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특히 그 은행잎 추출물 징코빌로바라고 하죠. 이건 효과가 좀 불분명하고 다른 약물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 같은 거랑 상호작용 위험이 있어서 전문가랑 상의 없이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역시 영양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잠 충분히 자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됐죠? 그럼요. 당연하죠.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기억 중추인 해마를 쪼그라들게 할 수 있어요. 헉! 해마가 쪼그라든다고요? 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아니면 그냥 친구랑 만나서 실컷 수다 떠는 거,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질 좋은 수면은 정말 필수고요. 또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인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뇌 건강, 정신 건강 모두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정말 뇌 건강 지키는 방법은 어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활 습관 전반을 건강하게 가꾸는 거네요. 종합적인 접근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만약에 나 자신이나 혹은 우리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좀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받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개입입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네. 진단은 보통 환자분과 보호자분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 문진, 여기에는 가족력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모카 같은 인지기능 선별 검사, 필요하면 더 자세한 신경심리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뇌 상태를 직접 보는 MRI나 PET 같은 뇌 영상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 본인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이걸 병식 부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가족의 평소 모습을 잘 관찰해서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점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분이 검사나 진료 자체를 막 거부하시면 어떡하죠? 그 티파스노우 전문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무가내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티파스노우 방식이 아주 중요하죠. 검사 받는 게 좀 두렵거나 싫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들어보고요. 네네. 당장 병원 가자 이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요즘 깜빡하시는 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다른 건강 문제는 없는지 그냥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좀 부드럽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좀 신뢰하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권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저항감만 더 키울 수 있어요. 환자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도 정말 클 텐데요. 특히 환자분에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있잖아요. 뭐 물건을 자꾸 감추거나 남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씻는 걸 극도로 거부하거나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그런 행동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목욕을 거부하신다면 그게 물이 무서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워서 혹은 옷을 벗는 게 수치스러워서 아니면 그 목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져서일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원인에 맞춰서 환경을 좀 조절해 주거나
예를 들면 물 온도를 딱 맞추고 목욕탕을 따뜻하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쪼개서 도와드리거나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절대로 왜 안 씻어요? 하고 비난하거나 논쟁하는 건 정말 최악의 방법이죠. 원인 파악하고 맞춤 대응하기, 그리고 비난 대신 공감하기. 이게 돌봄의 핵심 원칙이겠네요. 근데 돌보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간병살인이나 간병인이 먼저 쓰러진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병인의 40%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환자 본인보다 건강이 먼저 악화될 위험이 높다는 통계도 있어요. 40%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로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 치매 안심센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모이는 자조 모임 같은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자기 돌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해요.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돌봄에서 벗어나서 숨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챙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이 긴 여정을 함께 갈 수 있어요. 도움 요청하기,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 꼭 갖기. 네. 돌보는 가족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메시지네요. 오늘 치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두렵게 느껴졌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전략 등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희망적인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치매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이상 그냥 피할 수 없는 숙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능동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각자가 자신만의 뇌 건강 프로젝트를 즐겁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치매 걱정을 다 떠나서요. 그냥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지 예비 능력을 즐겁게 키우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뭔가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시작한다면 뭘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바로 그 첫걸음을 한번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치매 이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치매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도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 뇌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회복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아주 큰 오해 하나부터 시원하게 깨고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뇌는 그냥 유전자대로 정해진 걸까? 물론 아주 드물게 유전 영향이 정말 큰 조기 발병 치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유전자는 그냥 장전된 총 같은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건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무슨 돌덩이처럼 딱 굳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찰흙 같아서 우리가 뭘 경험하고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 자체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나쁜 습관은 있잖아요. 그건 마치 쫙 뚫린 아스팔트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습관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려고요. 처음엔 완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일 거예요. 덜컹거리고 힘들고.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꾸준히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그 낯설던 비포장도로가 나만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우리 뇌
회복력 있는 뇌를 만들려면 도대체 뭘 해줘야 할까요? 우리 뇌가 나 이거 진짜 원해 하고 소리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연료입니다. 에너지요. 우리 뇌는요, 진짜 엄청난 에너지 먹보예요. 생각해보세요. 몸무게 고작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무려 20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혼자 다 써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뇌가 쓰는 연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포도당, 그리고 케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 해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해마는 포도당보다 케톤을 훨씬 더 좋아해요. 마치 프리미엄 고급 연료처럼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면 뇌가 포도당을 잘 못 쓰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올 수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케톤이 뇌를 살리는 강력한 구연투수 역할을 해줍니다. Use it or lose it. 쓰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뇌한테 이 말만큼 딱 들어맞는 게 없습니다. 뇌세포도 근육이랑 똑같아요. 계속 자극을 주고 써줘야 연결이 튼튼해지는데, 안 그러면 약해지고 결국엔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계속 바쁘게 깨어있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뇌를 이렇게 자극할 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겁니다. 와, 이름 너무 어렵죠? 그냥 뇌 영양제 혹은 뇌를 위한 기적의 비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BDNF가 팍팍 나와줘야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뇌 전체 네트워크가 아주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좋은 연료가 있어도 불을 붙일 산소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신선한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뇌가 그 좋은 연료들을 제대로 태워서 에너지를 빵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뇌를 좋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건 뭘까요? 인지기능 저하라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악당, 그 주범이 누군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신경염증입니다. 뇌에 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을 지피는 중심에는 뇌의 청소 부위자 경찰인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친구 별명이 대식세포, 그러니까 많이 먹는 세포인데요. 평소에는 뇌에 쌓인 쓰레기들을 싹싹 청소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얘네가 한번 제대로 화가 나면 완전 돌변합니다. 아군 적군 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공격해서 뇌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착하던 청소부들을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걸까요? 범인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거든요. 설탕 잔뜩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과음, 심지어는 장이 건강하지 못한 것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만성적인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해요. 이제는 진짜 실전입니다. 우리 뇌를 지키기 위해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뇌 강화 도구함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신체 운동이 우리 뇌를 성장시키고 아까 말했던 그 중요한 기적의 비료, BDNF를 만들어내는 신호의 무려 9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뇌는 머리를 써야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의외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왼쪽은 뇌를 망가뜨리는 뇌 파괴자들이고 오른쪽은 뇌를 살리는 뇌 강화제들입니다. 되게 명확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파괴자 옆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강화제가 짝꿍처럼 있다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대신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달고 짠 가공식품 대신에 신선한 지중해식 식단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런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뇌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몸만 운동하라는 법이 있나요? 뇌도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재밌고 효과적인 뇌 교차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종의 뇌를 위한 헬스 같은 거예요. 첫째, 외국어나 악기처럼 아예 새로운 걸 배워보는 거예요. 둘째,
체스나 바둑처럼 머리를 쓰는 전략 게임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아주 간단한 건데 평소에 안 쓰던 손으로 밥을 먹거나 양치질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뇌에게 계속 새롭고 낯선 도전을 던져주면 인지 예비 능력이라는 일종의 뇌 근육이 생겨서 웬만한 손상에는 끄떡없는 튼튼한 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진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랑 이건 좀 걱정해야 하는 기억력 문제를 구분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 이름을 잠깐 까먹었다가 나중에 맞다 하고 떠오르는 건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이런 기억력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라면 그건 꼭 의사와 상담해 봐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죽어버린 뇌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해지고 병들어서 비실비실한 뇌세포는요,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일의 더 건강한 내 뇌를 위해서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뭘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오늘 들은 걸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